그 최근에 전세 이제 사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진짜 너무 심각하죠. 그게 이제 남일 같지 않은 게 저도 당했거든요. 어머.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당했는데 고민이라는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아, 저 고민 많아요. 고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기를 당해요, 많이. 어머, 네. 사기를요? 네. 어머. 부러지실 것 같은데. 아, 허당이에요. 사기라고 하면 종류가 많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사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금전적인 것도 있고요. 뭐 진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한두 번 사기로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당해봐서. 네. 네. 제가 겪었던 일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한번 뽑아봐 주세요. 아, 크게 네 번 당하셨구나. 네. 크게 네 번. 크게 네 번 크게 당하셨구나. 4번인데 네네네, 말씀. 첫 번째는 뭔데요?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아, 국제적으로 또 사기도. 국제 사기네요. 국제 사기는 여기 인터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시기가 언젠가요, 시기? 시기는 2005년 가을이에요. 한참 전이네요. 참 이제 한류만. 네. 네. 그때는 정말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연사마. 정말 잘 돼서 이제 한류 붐이 막 시작됐을 지우힘에. 네. 그때 제가 일본에서 그때 영화 촬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긴자의 한 골목길에서 그 대형견들과 같이 대형견을 제가 끌고 다니면서 이제 막 화보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에서 지인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너 강아지 그 교배 분양 홈페이지에 모델이 돼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돼 있었어. 아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적 조치를 안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영화사를 통해서 거기다 얘기를 하니까 아 몰랐었다. 난다요. 그럼 뭐 박사님 하나 더 뽑아주세요. 네. 네. 2번. 2번? 2번. 2번 뭡니까? 짝수 좋아하시네. 아 이제부터 금전적으로 조금 아, 진짜. 되시는구나. 이제 한번 그래. 들어볼게요. 예. 사귀면 이게 금전이 섞여야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11년 정도인데 제가 직수입 자동차를 구매를 했었어요. 네, 직수입 자동차를 구매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딜러분을 만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고 나서 운행을 하는데 뭐 2, 3일에 한 번씩 가다가 시동이 꺼져요. 위험하잖아. 아니 세차 아니었어요. 직수입을 해서 가지고 온 중고 차량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아는 정비소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스캔도 해봤는데 북미 도난 차량 코드가 있어요. 차에. 도난 차. 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북미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돼요. 왜냐면 그 괌이나 하와이 쪽으로 도난된 북미 차량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수출이 된 거예요. 아, 일본 쪽이랑 많이 엮이네. 항상 거기를 지나오네요. 예. 그러네. 그러니까 아 이게 정말 무슨 갱단이나 그럴 수 이게 있죠. 어쩌면 찝찝하죠. 네. 거기서 살인 사건이 연루된 그런 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맞아요. 얘 과거가.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또 저도 운이 안 좋아지고 막. 일종의 작물인데. 네, 그렇죠. 일종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 600만 원, 700만 원 손해 본 것 같아요. 한 달도 못 하고. 아유, 아까워라. 그러네. 자, 지금 이런 일들 다들 당하고 살진 않나요, 조금씩은? 이거를요? 도난 근데- 차량을 타는 일은 많이 없죠. 아, 그렇죠. 근데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건 아니긴 하는데요. 이제 이런 사기, 네.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나 배신감에 의한 아주 마음의 힘듦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인과응보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항상 좀 삭혔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삭히고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지내다 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계속 했고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네. 되게 순수하셔. 네네. 수많은 사기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네. 기본적으로 믿는 네. 아주 선량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태성 씨 같은 분은요, 이렇게 많이 당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사기 안 치는 네, 사람이란 저는 말이에요. 못해요. 네, 그리고 그냥 억울해도 책임을 지셨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면이 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아니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당하실까? 이건 분명히 사람을 믿고 경청하고 선량한 것 더하기 알파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또 당하십니다. 맞아요. 그렇죠. 사기를. 얘기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겪었던 일은 친한 부동산 중개인분이랑 이사를 가려고 집을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이 층고가 굉장히 높았어요. 6, 7m 되고 2층이었는데 복층인데 보통 복층은 허리 숙이고 다니고 좀 좁잖아요. 2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방이 있고 그래서 그냥 저 여기 할래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 자는데 귀신이 자꾸 나와요. 그게 잠도 잘 못 자고 막 가위 눌리고. 네, 가위 눌리고 몸이 안 움직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안 그러셨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제가 그런 걸 믿진 않아요. 믿진 않는데 궁금했어요. 전에 누가 살았었나? 뭐 이 집에 무슨 안 좋은 게 있나? 알아보지 말지. 네, 뭐 거기가 사람이 죽었던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좀 약간 근데 뭐 안 좋게? 안 좋게. 자살로 죽었던 집이라고. 600 날린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데 나는? 내가요 듣다 보니까 딱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저는 사기를 당해봤을까요? 안 당해봤을까요? 야 그거 사기를 네. 피할 수 있는 유명인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는 네. 또 정신과 선생님이시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읽어서 잘 걸러낸다. 잘 걸러낼 것 같아 뭔가. 제가요 제 그 옛날 과거 일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예. 그때가 명절 전날이에요. 예를 들면 추석 그러면 이제 뭐 목금토가 추석이면 수요일. 퇴근을 하고 오는데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요. 운전해서 오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라이트를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이렇게 쓰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저기 생선 좋아하세요? 전형적인 옥동사기. 생선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좋아하는데요. 걸려들었네.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2박스를 못 팔았대요. 그러니까 백화점 납품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중간에 백화점 문제가 다 생겨서 그래요? 어떻게?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팔았는데 내일부터 연휴인데 이걸 못 팔면 그대로 이제 버려야 된다. 근데 그 제가 2박스를 이만한 박스에 왜 2박스를 사갖고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열어봤더니 네, 뭐가 들어있어요? 네, 그 맨 위에만 그렇게 그렇죠. 나머지는 얼음인가? 뭐 얼음도 있고요. 그냥 거의 이렇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의 말을 경청을 하고 약간 공감 능력이 맞아요. 매우 좋은 사람들이 또 사기를 잘 잠깐만, 당하기도 해요. 본인 지금 변론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경청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아니 뭐 제 얘기보다는 우리 태성 씨한테 이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제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좀 그런 면이 맞아요. 있으세요? 잘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쇼호스트 분이 정말 열심히 막 하시면 너무 사고 싶어요. 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네. 하시는데 막 이렇게. 네. 저 이제 그 주식 얘기 좀 해봐요. 주식은 지금 반토막이 나서 그것도 뭐 4년째 묻어놓고 있어요. 혹시 뭐 누구한테 뭐 들은 얘기. 들었죠. 무조건. 그러니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거. 네. 다 전 저한테만 알려준 줄 알았는데 고맙고 막 이런 말 막 드세요. 그 얘기 들을 때 막 고맙네 막 이렇게. 나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알려주지?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제 20대 배우 생활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계약을 잘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약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때 같이 일했던 대표님들 그런 분들이 제 이름으로 뭐 팬미팅을 계약하고 뭘 계약을 하고 그냥 도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회사 돈을 횡령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됐던 프로젝트나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뭐 소송도 많이 했었고 숙소에 딱지가 다 붙어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냥 쫓겨나서 그럼 어디서 주무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찜질방 지금 없어졌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네. 강남 온천이라는 찜질방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뭐 자꾸 없어지고 변환당하고 그러네요. 저는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좋은 온천 자리인데 거기 만 원. 있으셨군요. 네, 거기 10,000원 내면 하루 자니까 30만 원이면 한 달 자잖아요. 다른 월수보다 훨씬 싸고. 아니 그럼 그 떠하는 빚은 어떻게 되셨어요? 촬영했던 드라마 출연료까지도 못 받았었어요.
거의 반 정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못 받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20대를 그냥 노페이로 다 일한 거네요. 저의 20대 연예계 생활은 다 그랬어요. 한 번 첫 번 결혼의 연습 회사가 같구나. 그렇게 되니까 제가 리스크를 갖고 있는 배우다 보니까 어떤 계약에 묶여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 회사도 섣불리 계약을 안 하려고 그러고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도 다른 부수적인 장치들이 자꾸 붙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딱히 이태성 씨가 실수한 건 없거든요. 본인 때문에 아, 뭐 그렇죠. 손해 본 네, 건 없는데 맞아요. 그런데 자꾸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의심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경계를 되게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30대에 와서는 이제는 한생이도 점점 크고 있고 내 판단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20대 때 가졌던 혈기 막 이런 자신감으로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너무 제 스스로가 갇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거보다 왜 소소한 사기들 네네.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당하고 나면 굉장히 몰두해서 그 과정을 추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끊임없이 블로그나 네, 지식인에 찾아보고, 들어가서 끊임없이 서치를 속으로 하시는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해봤자 네가 못나고 네가 바보같이 그런 거지. 이런 얘기 저한테 돌아올 게 뻔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스스로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게끔 해야지 다짐하면서 또 그렇게 되나 봐요.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분명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고집이 가치관. 있어요, 제가.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나는 뭐 이래 네. 뭐 약간 안 이러니까 들어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 누가 납치에다가 도장 찍으란 거 아니니까 태성 씨가 내가 한 건데 너무 내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픈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결국 내가 결정한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 뭐 스스로 위로하려고 그래요. 그죠? 누가 뭐래도 뭐 그래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누가 그거 너 당한 거야 이래도 아니야 맞아요. 나는 그 상황에선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 여기 점집이 아니고 저 공감이 돼서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세요. 끝나고 고체 상담을 이제 저희끼리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가며 굴하지 않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가치관과 신념이 될 거고 이게 약간 길을 약간 삐딱하게 타거나 약간 옆길로 가면 고집스럽고 맞아요. 자기 당위성과 이 과정에서의 뭐 그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네 몰두해서 이 자기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을 끊임없이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네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 뭐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듭이 안 젖으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태성아. 걔 A라는 애 너가 몰라서 그러지. 너 앞에선 계속 돈이 없다고 그래서 너한테 50만 원, 100만 원씩 꿔가지. 그리고 안 갚지. 응. 근데 걔 너 모르는 데서는 해외 여행도 다니고 걔 맨날 여행 다녀.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 너 그리고 걔 얼마 전에 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걔 어떤 여자랑 밥 먹는 거 내가 봤다? 너 돈 갚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에 상처가 돼요. 어떻게 그러지? 물론 한꺼번에 갚으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래도 기본 성의는 보여야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약간 부정하는 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기분이 확 나쁘면서 그래? 이래야 되는데 그걸 금방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친구를 믿었던 그 본인의 판단이 네, 판단이 틀린 게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서는 어떻게 이제 스스로 위로하냐면 걔도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저 지금 그 생각 들으면서 근데 계속 이유를 만드는구나. 걔도 무슨 사정이 사정이 있을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이 오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더 상처가 되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떨 땐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맞아요. 근데 재밌잖아요. 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뭐 괜찮죠. 제가 겪었던 안 좋은 일들 이거를 고민을 할수록 제가 힘들어진다는 걸 아니까 네네. 그냥 빨리 떨궈버리려고 합리화되는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면이 단단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걸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느낀다고 해서 태성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좀 분명하면 약간 더 균형 있게 조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태성 씨가 이러이러한 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갑자기 문득 이제 네. 한승이가 아빠는 너무 문제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우리 아빠는 조금 더 괜찮아라고 많이 말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그 반대 같아요. 한승이하고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또래에 비해서 너무 철이 빨리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은 어릴 때 이제 마트에 장난감 파는 데를 갔었는데 장난감을 고르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고 싶으면 사. 그러니까 아, 이거 비싸니까 좀 더 싼 거 산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벌써 철 들었네. 아빠가 맨날 피곤하게 촬영하고 힘들게 돈 번다고 얘가 철 들어가지고 비싼 거 안 살려 그런 애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그냥 제 친구들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마트 갔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애는 마트에서 누워야지 애야. 사달라고. 거기서 아빠 이거 갖고 싶다고 그래서 야 이거는 너 집에 있으니까 많으니까 사면 안 돼 이렇게 거기서 실갱을 해야지 안 산다고 포기하는 게 애가 아니야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그때 저한테 되게 충격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너무 빨리 철들게 환경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했었어요. 태성 씨는 어떠세요? 태성 씨는 어릴 때 이제 쭉 자라면서 네. 부모님께 뭐 때를 부린다든가 뭐 저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별로 네. 없으세요? 네, 저도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조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리고 제가 야구 선수였거든요. 운동 선수로 고등학교 때까지 하면서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저 운동 선수인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고생하시고 뭐 그런 모습을 유년 시절부터 봤기 때문에 뭐 사달라 그러고 졸르고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태성 씨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부모님의 감사함, 나를 키워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 고마움은 고마움인 거고요. 네. 장난감이 사고 싶은 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장난감 안 사주면 좀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 나이 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펼쳐놓도록 둬야 돼요. 펼쳐놓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감 능력이 좋은 자녀일수록 부모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내 스스로가 너무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찍. 아이인데 어른처럼 맞아요.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더 위로하고 어떨 땐 부모를 보살피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태성 씨도 어릴 때 그렇게 커서 네. 어쩌면 화나거나 어떤 분노하고 막 적기심이 느껴지고 하는 감정들을 그냥 편안하게 툭 펼쳐놓는 것이 안 돼요. 굉장히 경험이 없는 네.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받았던 학원 스포츠의 교육은 인내였어요. 아파도 참아야 되고 내가 팔꿈치가 아프고 공 던져서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막 진짜 힘줄이 터질 것처럼 많이 달려서 힘들어도 말하면 안 돼요. 운동선수니까. 그리고 말하고 힘든 걸 내색하고 그러면 너는 시합을 못 나가고 그러므로 진로가 안 좋아지고 앞길이 막히고 결국은 그때 학원 스포츠가 주입했던 거는 오기, 인내, 깡 이런 걸로 한 스포츠 선수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윤지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요. 언어도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하고 대근육, 소근육 발달, 정서의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배워야 되는 중요한 발달 영역이요.
도덕 발달이에요. 도덕 발달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딱 충돌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네네. 이것을 잘 아우르고 이렇게 가는 기준과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발달하는 것을 도덕 발달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아빠가 사기를 당했는데 한승희 입장에서는 윤지 씨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한승희 입장에서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맞아요. 감히 우리 아빠한테 누가 또 사기를 쳤어? 우리 아빠 되게 속상하겠다 이랬는데 뭐? 아빠 괜찮아. 그쪽은 아빠는 다 소화할 수 있어. 야, 아빠가 보시한 거야. 그 사람이 그걸로 잘 살면 된 거야. 이러면 아이가,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를 어리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짜 헷갈렸어요. 네. 아빠가 이 상황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을 표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옳고 잘못된 건 그래서 잘못됐다. 분명하게 말해, 야, 진짜 내가 분노같이 솟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아빠 괜찮아요? 그럼 안 괜찮지. 내가 잠이 안 온다, 야.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걸 해줘야 아이가, 네. 잘못된 거고, 이럴 땐 판단이 이렇구나 되는 판단이 되는데, 아빠가, 아빠가 괜찮아. 내가 딱 지금 한승이 마음이었어요. 근데 네. 한승이가 진짜 저 어렸을 때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화를 안 내지? 네, 네. 이거는 부당한 일인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나는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 나는 좀 잘못된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들을 상황에 맞게 가르쳐주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저랑 예전에 한번 방송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네. 예. 그때 결혼도 했고 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남자 배우들이 조금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내가 군대에 공백이 2년이 있더라도 갔다 왔을 때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고 정말 떠서 군대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은 많이 네. 바뀌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한 20대 배우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은 뭐 10몇 년이 지난 얘기지만 한류 스타라는 타이틀도 받아서 아시아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26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나이가. 한승희가 이제 2-3살 때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 네. 네. 그때 어떻게 육아하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뭐 그때 월급이 11만 원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월급이요? 네. 그리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대출도 받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도 많이 빌리고 뭐 그랬었죠. 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아이를 잘 기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걱정이 정말 컸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나도 어리고 나도 준비가 덜 돼 있고 나도 아직 미성숙한 그냥 20대 청년일 뿐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또 다른 큰 어떤 세상을 만난 느낌? 네. 근데 그게 뭐 꼭 연예인 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또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맞벌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결혼을 해서 살림을 유지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지는 면접 볼 때 그런다잖아요. 네, 여성분들한테. 네. 너 결혼할 거야? 네. 결혼하면 언제 출산할 거야? 뭐 이런 사실 얘기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예전에 나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네, 나의 맞아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태성 씨 같은 경우는 그걸 더 10년 전에 네.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 나이에 이게 그러니까. 고민이고 갈등이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태성 씨가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좀 다시 수습하고 좀 스스로 회복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승이죠, 그래도. 네. 저를 보면서 잘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아빠 이름 뭐 인터넷에 쳐보고 아빠가 옛날에 찍었던 영화 보면서 이때는 어디서 뭘 어떻게 찍었냐 이렇게 액션 영화 이건 진짜 때리는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아빠 멋있어 해요? 글쎄요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네요. 아이고. 너 아빠 멋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친구들한테는 엄청 자랑할걸요. 네, 우리 아마 아빠 엄청 네, 멋있다고. 네.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본가에 이제 한승이를 보러 갔었는데 촬영 시간이 바뀐 거예요.
콜타임이 갑자기 바뀌어서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그냥 밥만 먹고 다시 와서 촬영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한승이는 와서 이제 아빠 오면 놀려고 이제 뭐 놀 거 준비해 놓고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 네, 게임, 그러니까. 네, 이거 하고 뭐 이거 게임 하고 이거 팽이치기 하고 뭐 다 생각을 해놨나 봐요. 근데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속상했겠다. 네, 저는 뭐 설명을 해줬죠. 할머니 달래주고 뭐 했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저는 차 타고 출발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그 룸미러 있잖아요. 여기 룸미러. 룸미러 밖에서 계속 손 흔들고 보이잖아요. 저 운전하면서 점점 멀어지는데 계속 아빠 저다 아빠 저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점점 작아지고 코너를 돌아서 시야에 안 보일 때까지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아빠 안녕 막 그랬던 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촬영장을 가는데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아 내가 한승이와의 시간, 한승이와의 인생 그리고 이 과정을 내 일을 안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운전하면서 서울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빠 마음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데. 아,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늘 지금 저희 아버지하고도 친구 같은 아빠거든요. 저도 한승이하고도 어떻게 보면 젊은 아빠니까 친구 같은 아빠이고 싶어요. 한승이가 더 몸도 성장하고 이제 정말 혈기왕성한 20대가 돼도 저도 아직 젊고 건강할 나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진짜 맞아요. 다 키워놔도 여전히 젊습니다. 아유, 그러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인생을 같이 겪어가면서 같이 여행도 가고 스포츠도 하고 부럽네, 그냥 진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게 네. 자, 사기꾼으로 오해받았던 우리 이세창 씨가 알고 보니 사기꾼, 잡는 사냥꾼으로 활동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전세 이제 사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진짜 너무 심각하죠. 그게 이제 남일 같지 않은 게 저도 당했거든요. 어머.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당했는데 이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쪽 사기꾼하고 싸울 힘이 없는데 이제 저는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사기꾼이 몇 채를 갖고 있는지 다 찾아가지고 그걸 전체를 다 압류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이제 되찾고 그런 적이 있었던 거죠. 이야, 큰일 하셨네. 네. 자, 지금 사랑꾼, 살림꾼, 사기꾼, 사냥꾼. 오늘은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신 상담꾼. 네. 오늘 제대로 한번 우리 오 박사님과 함께 상담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세창 고객님께서는 어떤 고민으로 금쪽 상담소 찾아주셨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자꾸 뭔가를 기억을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게 그냥 건망증인지 제 나이에서 오는 누구나 겪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사람 얼굴 기억 못하는 게 가장 심하고요. 그냥 어디서 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처음 본 것 같아요. 동대문에 의상을 사려고 새벽에 갔는데 복도에서 누구를 봤는데 되게 많이 본 사람이라 또 실수하기 싫으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형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이 사람하고 무슨 연관이 있구나. 근데 얘가 왠지 서먹서먹하고 예 하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생각났어요. 누구지? 나한테 사기친 놈. 얘 잡으러 다니는데 그 기억이 이제 난 거예요. 저한테 차를 팔았는데 그 팔면 안 되는 대포차를 팔아서 제가 그 차 때문에 돈도 많이 날리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이놈을 잡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났는데 반갑게 인사하고 어깨까지 두드려주고 힘내라고 사업 열심히 하라고 글을 보냈어요. 심지어는 저 그런 알츠하이머나 그런 영화 보면은 자기가 한 걸 잊어버리니까 여기다 다 적잖아요. 메멘토. 그렇게 되는 건가? 막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프로그램에서 또 박사님 뵈면 박사님께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하여튼 트라우마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져요 더. 야,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저도 기억력 썩 좋지 않은데요. 그게 참, 선배님 아시겠지만 작품에서 계속 가족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디서 우리 남편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남편이지? 남편이었는지 근데 제가 남편인 줄 알고 아우 오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신랑 이렇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냥 아주버님으로 나오신 분. 작품이 많이 꼬였네. 많이 이게 아니었던 거야. 그 가족들이 너무 헷갈려요.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이게 노하우라고 하면 뭐하지만 대처법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만나면 어우 나래야 그러면 아유 안녕하세요 같이는 해요. 일단 존댓말 한 다음에 아유 우리 저번에 밥 먹었잖아. 근데 기억은 안 나잖아. 그러니까 아유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죠. 그 얘기를 계속 받는 거야. 아유 그래서 잘 지냈어. 그럼 너무 잘 지냈죠. 다음에 또 봐야죠. 앵무새처럼 했던 얘기만 똑같이. 그때 너무 진짜 나 지금 생각할수록 가끔 이럴 때 보면 진짜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르. 맞아. 아니 근데 다들 이렇게 한 번씩은 그 기억 못 한다고 쳐도 자기한테 사기를 진짜 친 사람 아니 나한테 사기를 쳤던 사람을 기억을 못하는 거는 이건 문제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한테 위험하거나 적이 되는 사람을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는 거는 좀 심각하다.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한테 상처를 줄 만한 일은 제 기억에서 제가 지워버리나 봐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좀 들을수록 걱정이 되는 게 굉장히 아프고 상처가 되거나 위험했던 일을 기억하는 거는 자기 보호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아프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한다는 거는 향후에 나를 보호해 나가는데 되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오늘 제대로 이유를,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걱정이 확 되는데요. 근데 얼마나 진짜 이게 못 알아보시길래. 그런 일 좀 자주 있으세요? 아니 아까 심지어는 작가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촬영도 했고 작가님이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저분이 그분이 내 담당 작가님이 저분인가? 다른 분인가? 인터뷰 꽤 예. 얘기를 많이 그런데 해주셨어요. 작가님이 도리어 물으세요. 전지 기억나세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아니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게 어떤 때는 무서워요. 그리고 촬영장에서 배우님들 보면 언제 봤을까? 안 봤을까? 그러니까 먼저 말 걸어줄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야, 난처하겠다. 드라마 찍으러 갔는데 주인공이 안재욱 씨래요. 그래서 리딩 하는데 딱 만나서 재욱 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형 지금 장난치는 거지? 그래서 네? 뭐야 우리 옛날에 우리 술 그렇게 먹고 어깨 동무하고 그렇게 다니고 막 얘기하면서 장난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어머머. 상대방이 진짜 당황스럽겠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가족처럼 자주 봤던 건데 그거를 기억을 못 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자주 봤었는데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형 동생으로 막 붙어 다녔었다고 하는데 그 기억이 가물가물. 그리고 안재욱 씨는 또 유명인이신데 유명한 사람하고 있었던 어떤 기억이나 추억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가운데가 텅 비고 TV에서 안재욱 씨를 봤을 때 내가 알던 동생이 아니라 와 안재욱 씨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스쿠버 다이빙도 제자만 제가 듣기로는 뭐 한 200명 정도 네. 정말 제자가 많으시다고 200에서 들었는데 300명. 진짜요. 네. 근데 학생들 얼굴을 잘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럼 어떡해요? 그냥 제가 잘 못 외우니까 현장에서 그냥 1번 학생, 2번 학생 숫자로 다 지목을 해요. 이렇게. 누구시 안 하고 1번 학생 일로 오세요, 2번 학생 일로 오세요. 조금 더 정겹게 이름 불러주고 하면 더 좋긴 할 텐데. 예,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용량이 안 돼서 성함 듣고 얘 누구시 하고 돌아서서 하다가 다시 누구시지? 다시 여쭤볼게요. 누구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야, 그러면 이게 그 전날 어디까지 배웠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알죠. 그럼 약간 그 진도 약간 꼴 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꼴 때 있어요. 그거는요. 맞아요.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했던 건데요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모르는 사람 아는 척 하면 그래 뭐 잘 지냈어 보통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네, 넘어가는데 우리 남자들끼리는 그게 있잖아요. 네. 상대가 갑자기 형도나 이러면 순간적으로 멈칫. 이분이 왜 말을 놓으면 내가 말로 오라고 허락을 했을 건데 이분이 나보다 형인가? 친구인가? 그래서 한 번은 세창아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야. 응? 친구라고? 그렇게 기억이 잘 안 나면 기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끌어보는, 끄집어내보는 여러 가지 애를 써보거든요. 그런 거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방법을 따로 찾는 게 이 사람하고 몇 번 더 뵐 것 같다. 그러면은 초면에도 사진을 찍어요.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사람 얼굴만 그 사람 전화번호에다가 꼭 입혀놔요. 이름 뒤에 굉장히 부수적인 걸 많이 달아놔요. 정현동인데 호칭을 해봤더니 동생이다. 그러면 정현동 동생. 그다음에 주요 만난 자리면 금쪽 상담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다 부수적으로 해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형이면 대문자 B 브라더. 브라더. 그다음에 이분은 오래 봐야 된다 하면 VIP의 V. 그런 식으로 해서 영문으로 표기를 해서 나름대로 그룹을 짜는 거예요, 스스로. 야. 야. 근데 보통 이 정도까지 나오면 우리가 흔히 TV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안면인식. 네. 근데 안면 인식증, 안면 실인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기억을 못한다기보다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네, 인식하는 게 이제 어렵다고 보는데요. 생각보다 많아요. 100명 중에 2명. 2%나 돼요. 브래드 피트. 네네.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사람 기억 못해요, 그분. 네. 안면 실인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굴을 봤는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네. 인식을 못하니까 기억이 아예 안 남는.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하고 연관도 안 되고 그 사람하고 그게 연관이 안 돼요. 확인은 정확하게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면 실인증을 판별해 볼 수 있는 테스트를 제가 준비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네. 먼저 준비한 자료를 좀 볼까요? 네. 뭐야? 누군지 헷갈리거나 인식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3사람 이상이면 안면 실인증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잘 보이세요? 이건 너무 쉬운데? 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알아볼 수 없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세창 씨? 박나래 씨 옆에 있는 분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여기 네. 어디서 많이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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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어디서 많이 나 네. 네. 개그우먼 그분 맞죠? 맞죠? 조혜련. 네네네. 조혜련 씨고 네. 그다음에 왼쪽은 저기 동물농장 저기 그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소연 씨. 소연 네, 씨. 박소연 씨. 그거 봐요. 드라마도 같이 했거든요. 네. 어. 네.
요 첫 줄에 맨 끝 예. 누군지 저기, 아시겠어요? 예. 끝 예. 누군지 저기, 아시겠어요? 예. 네, 그 형님 그러니까 성함이 갑자기 네, 네. 그 형님 그러니까 성함이 갑자기 네, 네. 박준규 형님. 네. 박준규 네. 형님. 그다음에 우리 정훈이 선생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 박사님 이쁜 어, 오 박사님. 오 박사님 이쁜 오 네. 박사님. 네. 그 옆은 누구실까요? 저 선배님은 사극에서 아닌데? 맞아, 사극 많이 맞아, 해요. 맞아. 네, 네. 많이 하셨습니다. 사극에서 많이 뵌 네. 아이고 무서워라. 정. 저 선배님 신내리신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정옥은. 네. 정옥은 네. 그 이름을 못하는 왜냐면 저 선생님한테 전보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형이나 이런 분은 다 누가 누군지는 아는데 네. 저분들의 성함은 일일이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안면 실인증은 기억을 꼭 못한다기보다는 인식을 잘 못한다고 보죠.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면 실인증을 겪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기억할 때 우리가 보통 시간을 많이 보내면 누구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 표정부터 이런 게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썼던 안경, 그 사람이 수염이 있었었지, 머리카락. 뭐 이런 걸로 기억을 되게 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색깔이 좀 바뀐다든가 수염을 붙였던 사람이 수염을 떼거나 그러면 전혀 인식을 잘 인식이 안 못해요. 네. 근데 우리 세창 씨는 얼굴을 인식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지금 다 기억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면 실인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그러면 네. 이세창 고객님 안면 실인증 아니라면 네네. 그런데 왜 사람 얼굴을 기억 못 하시는 너무 궁금하죠. 네. 아니 더군다나 나한테 사기를 쳤던 사람을 아 구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인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사람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두드러지셨어요? 두드러진 거는 한 10년 전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왔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까. 그때 이혼하고 그럴 때예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이렇게 네. 자고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머, 안방에서 잤는데. 댁에서 주무셨는데 원래 매일매일 자던 새로 이사한 집이 아니고, 예, 예. 늘 예. 있던 집인데. 여기 어디야? 그러다가 집사람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부부인가? 어머, 물어봤어요. 야, 이거 제가 드라마 이렇게 아니야? 물었어요. 어머 네, 네. 드라마 아니야? 그때 장난치지 마 그래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아 부부고? 하면서 이게 내 집이었나? 그리고는 부랴부랴 일단은 밖에 나왔는데 모든 게 처음 온 것 같은 거예요. 움직이 네. 일어나서 나왔는데도 뭐 거실도 다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차 키를 들고 내 차가 뭐였지? 그래서 주차장 가서 삑삑하니까 삑뻑해서 아 저기 내 차였구나. 근데 이제 운전은 몸에 배 있으니까 운전은 되고 차 세워놓고 오늘 내가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에서 6시간 있었어. 누가 약속 있으면 너 어디야 하고 전화 올까 봐. 근데 그 누구랑 약속했는지 기억은 안 나니까 그냥 차에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인간의 뇌가 이렇게 리셋된다고 컴퓨터 뻥 나듯이 한 일주일치가 싹 지워졌어요. 그 사건 이후부터 더 심해졌어요. 뭘 까먹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만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네네, 에서 맞아요. 종종 나오는 소재잖아요. 갑자기 병실에 눈 떴는데 누구세요? 뭐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헤드 트라우마, 그러니까 뇌 손상이죠. 예를 들어 어디에 막 꽝 부딪혔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추락을 했는데 머리를 부딪혔다든가, 뭐 뇌진탕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대개 뇌 손상을 받으면 LOC라고 해서 그 의식 손실을 동반해요. 두 번째는 뇌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뭐 뇌졸중이 있어서 막힌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뇌 동맥류 같은 게 있어갖고 터져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도 뇌 손상이 일어나요. 또한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극심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거든요. 태창 씨가 그 사람과 특히 뭐 좋았던 기억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을 하는 경우에 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생각났어요. 누구지? 나한테 사기친 놈. 그러다가 집사람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부부인가? 어머. 물어봤어요. 이거 제가 드라마 이렇게 아니야? 물었어요. 어머. 사람을 잘 기억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애정 자체를 좀 상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기본적인 애정이 좀 있어야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투입해요. 예를 들어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내가 길을 지나가다 윤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윤지야, 너 여기 웬일이야? 그러면서 그날의 윤지의 얼굴의 표정과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인간에 대한 기본 또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나 상실이 되면 이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과 오늘 마주대야 한 이 시간이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사람한테 배신당한 게 제일 컸어요. 네네. 그냥 제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배신하고 나가서 제가 했던 사업을 똑같이 한다거나, 저한테 투자한 분한테 회사를 뺏긴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침에 출근하러 회사를 갔는데 직원들이 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 왜?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어서 거기서 대출 받고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는데 사람이 그땐 싫었어요. 더더욱 사람 만나는 게 싫었고. 네네. 그때 세창 씨가 받았던 마음의 충격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기억에 나는 단어가 머리가 검은 거는 믿지 말라고. 네. 그리고 이렇게 배신을 안 당하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왜 보면 저랑 있다가 이쪽이 좋아서 일로 가면 제 눈에는 배신한 것처럼 보이니까 제 입장에선 배신 당한 거고, 그럴 때 스스로 자학을 해요. 저는 걔를 욕하기 전에 네가 아직 약한 거야. 안 갈 만큼 네가 더 튼튼하고 더 잘해줬으면 안 갔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배신을 당하고 그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인간과 뭔가 관계를 맺어서 에너지를 투입하고 이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 에너지를 교환하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인생에,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딱 그래서- 그쪽이에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지금 그러시죠? 맞아요. 네. 행사장에서 네. 누굴 봐도 음, 저 스스로 그런 말 많이 해요. 언제 또 보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상대방과의 만남에 대한 기억, 그날 만나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됐고 그때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얘기를 나눴고 하는 이거를 떠올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기억을 서술 기억이라고 하고요. 절차 기억이라는 게 있죠. 절차 기억은 뭐냐면요, 우리가 운전 같은 거를 한번 딱 배우면
일일이 1단계 이렇게 해서 핸들을 잡는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돌린다. 이걸 하지 않아도 쫙 하게 되는. 그래서 운전, 그다음에 뭐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수영 같은 거 물에 딱 들어가면 한 번 배우고 난 후에 쫙 수영을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절차 기억이에요.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의 저장된 생각, 그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어? 경험을 통해 저장이 된 다음에 이거를 의식적으로 끄집어 내줘야 돼요. 불러내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래야지만 떠올려지는 그런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기억을 서술 기억이라고 하고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내가 제가 그분을 무시한 건 아니죠. 그렇죠.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인간에 대한 배신과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뭐 사람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탈바가지를 쓴 인형이 지나가는지 기억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어떤 중요한 의미 부여도 옛날에 비해서는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10년 이상 밑에 데리고 가르쳐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아주 깊은 인간에 대한 배신으로 인한 상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상일의 변화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삶에 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되게 좀 궁금도 하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계기로 화를 더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로 막 화를 내고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생각할 시간에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라고 그래요. 지금 앞으로 갈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 옛날 생각하고 힘들잖아요. 안 좋은 거는 빨리 털어내야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니까. 내가 그걸 화를 낸다고 그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화를 내기보다는 그 푸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머리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이빙이나 레이싱이나 이때까지 그런 거 하면서 제가 하는 극한의 스포츠들이나 레포츠들은 집중도를 굉장히 요구를 해서 그럼 딴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걸로 풀어요. 이혼을 하건 내 딸 뺏기던 내 사업이 망하건 내 전 재산을 부도를 내가지고 다 날리건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쫓겨날 뻔한 거랑 느낌이 똑같아요. 헛딱질이 날 뿐인데 눌러놓으면 그냥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화내는 거를 자꾸 피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내려놓게 되더라. 이게 뭐 그전에 워낙 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를 막 이렇게 누르려고 노력을 해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화가 막 날 때가 있잖아요. 화를 불쑥 올라온다. 훅 올라올 때가 있고 아니면 화를 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는지 난 그게 뭐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거는 누구에게나 좋지 않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들을 또 지나치게 좀 눌러놓거나 이제 이걸 억압이나 억제라고 표현하는데요. 또 그것이 꼭 바람직한 건 좀 아니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세창 씨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화를 내는 방식을 잘 모르니까 대인관계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 저랑 이제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쓰는 용어가 내려놨어. 그럼 제 기억에서 그냥 지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냥 처음 만난 사람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대신 그러니까 화가 안 나죠.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잊어야지 싶은데도 딱 보면 그 그치. 모습이 막 확 보이거든요. 그거잖아. 그게 모르겠어요. 이게 훈련이 됐는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그냥 내려놨어. 그러면 확 지워져요. 그럼 원래부터 화를 못 내세요? 네. 그럼 인간이 이 상황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낼 수밖에 없는 화. 이것도 못 내세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탁 막히길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룸밀러 보니까 뒤에 사람이 옆에 여자친구랑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아 이건 받는구나. 그래서 양발을 지지를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뒤에서 뻥! 박았는데 룸밀러를 딱 보니까 자기 핸들을 막 치고 있고 옆에 여자는 자기 남자친구 때리면서 뭐 왜 이러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내리고. 화가 나죠. 정말로 여기서 와 정말 코라도 칵 찔러서 코피라도 흘리면서 나가봐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다 귀찮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걸어 나가서 그 보험사 있으세요? 보험사 하세요? 딱 말 톤도 이랬어요. 보험사 있으시죠? 보내주세요. 됐죠? 됐죠? 그게 끝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세창 씨 그런 상황에서 내려서 눈을 뜨고 다니는 거야, 감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거는 싸우자는 거니까. 그런데 그 상황 자체는 화가 좀 나죠. 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상대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그 상황 자체에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화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 내가 느끼는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이것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객관화하고 명료화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물러서서 삼자 입장에서 보는 건 돼요. 삼자 입장에서 보는 건 돼요. 그거는 되는데 이걸 언제 표현할지를 아직도 못 찾겠어요. 네네. 그게 많이 힘들어요. 네, 안 해보셨으니까. 네. 네, 그리고 4년 전인가 길에서 묻지마로 해가지고 여기 찢어질 만큼 두드려 맞았는데도 찢어질 만큼 두드려 맞았는데도 어머. 어머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요? 묻지마 폭행 당하신 거예요? 그때 새벽 2시에 제가 제작 하던 연극이 있어가지고 연극 끝나고 이제 돌아가려고 횡단보도에 조연출하고 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봐요. 보니까 한 20대 초반 정도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바로 어머머머. 때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피를 나는데 일단은 제가 그 친구 잡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112에. 그래서 갔는데 정말 화나죠. 했는데 이게 문제는 그쪽이 CCTV 딱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이게 때리는 장면이 안 찍힌 거예요. 그래도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공론화를 못 하는 거야. 막말로 목격 찾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분이 계셔가지고 이세창 대학로 폭행. 야, 이세창이 폭행했대. 아니면 읽어봤어. 야, 걔 찌질하게 애한테 맞고 다녔대. 그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군요. 아유,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네. 근데 들으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내려놨다. 나중에는 결국은 내려놓게 되더라. 저랑 이제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쓰는 용어가 내려놨어. 훈련이 됐는지 화가 날 일이 있으면 그냥 내려놨어. 그러면 확 지워져요. 이거는 욕심과 욕망과 아주 근원적인
다루기 어려운 감정들을 잘 다뤄냄으로써 좀 편안해질 때 내려놨다고 하거든요.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거는 편안하게 다뤄낸다기보다는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회피야. 회피하는 거고 이거는 극도로 못 다뤄낸다는 얘기거든요. 불편한 감정을 못 다뤄내기 때문에 없었던 것처럼 내 기억에 그냥 없었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어딘간 남아있거든요. 이것이 남아있는 게 이세창 씨 자신한테 오는 거면 건강을 해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감당해내는 능력이라는 걸 감내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약하신가? 뭐 이런 걱정이 지금 막 드는 거예요. 들으면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이쪽 귀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 게 다. 예, 요게 네. 갑자기 운전하는데 뚝 하더니 물 들어간 것처럼 왜 안 들리지?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이제 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돌발성 난청. 굉장히 스트레스에 지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스트레스에 취약해요. 취약한데 본인은 그게 스트레스라는 것조차도 잘 모르시고 저 그냥 괜찮은데요? 저는 힘든 거 있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도려내버려, 드러내버려요. 도려내서 저는 그냥 기억에서 지워요. 이거니까 어머 큰일 났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혼을 하건 내 딸 뺏기던 내 사업이 망하건 전세 사기를 당해서 쫓겨날 뻔한 거 눌러놓으면 그냥 똑같아. 그래서 이게 다른 방향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돌발성 난청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그 사람과 뭔가 썩 유쾌하지 않았어.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난다든가. 예. 네, 그런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직면해서 다루어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세창 씨, 그 15년 전 그 사업으로 굉장히 어쨌든 마음에 상처를 입고 2차적으로 또 줄줄이 사탕처럼 이제 꼬이면서 결국 결혼 생활에서도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 이혼을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 사건, 이 두 가지 사건, 특히 그 이혼, 이거를 경험하기 전과 후로 본인이 많이 다르세요? 그때 제 모습을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보면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TV만 켜놓고 TV에서 뭐가 하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눈은 TV를 보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로 버티는 걸 어떻게 보면 스스로 대견해하고 자살하는 게 일단 칭찬했고 너는 아픈 만큼 성숙한 거야. 세창아 돌아봐라. 너 그때 너랑 그렇게 놀았던 사람 네 주변에 누가 있니? 너 힘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닐 때 누가 돈 빌려주든. 그리고 그 전에는 누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날 떠날 것 같으면 막 불안하고 아쉽고 그랬는데 요즘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애도 뺏겨봤는데 네가 간다고 내가 아플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게 애정을 상실한 거다. 네. 인간 자체에 대한. 네. 그래서 우리 그 MMPI 결과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 세창 씨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좀 서투르고 그래서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이 마음, 감정을 적절하게 잘 지각을 하고 아,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일이 있었는데 아, 내가 아까 그럴 때 굉장히 억울했구나 내지는 아, 내가 그때 그걸로 참 내가 서운했어 이거 이제 내 마음을 지각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이 네. 딱 맞는 게 저는 네. 화가 뒤에 나요. 그렇죠. 네. 예. 네. 사건이 있고 집에 가서 화가 나요. 그 사람 잘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앞뒤 다 복귀를 했을 때 맞아. 걔가 잘못했어. 그럼 그때 화가 나요.
그리고는 아유 지났네 이제. 그러니까 타이밍이. 네. 어. 그리고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지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아까 그 상황에서 그 A란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빴겠다.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무 무심한 것 같아. 그리고 너무 마음을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죠. 감정이 필요할 때 타이밍 못 잡는 뜬금없는 말을 가끔 한다는 소리 들어요. 네. 그냥 툭 했는데 옆에서 툭 왜 하필이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해 이런. 그리고 이제 물론 그 15년 전에 어쨌든 그 큰 사건, 사업과 관련돼서 크게 이제 배신감,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 이후에 연이어져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 뭐 이게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겪었던 아픔, 이런 부분을 더 두드러지게, 더 드러나게 했다고는 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세창 씨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 좀 이용을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주변에서 네.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왜 그럴까? 세창 씨는 왜 이용을 당할까? 지금 생각하면 저 녀석은 이렇게도 화를 안 내니까 하다가 버려도 그대로 있으니까. 네. 되게 단순한 거 예를 들면 뉘앙스로는 행사에 초대해서 출연료 줄 것처럼 하고 행사 가고 없던 일 내. 그러면 차 타고 올라오면서 화는 나면서 다시는 안 와야지. 근데 이 사람은 저를 한번 써먹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렇죠. 왕망이죠. 네. 되게 많죠. 네네.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큰 자동차 경기장이 없어요. 전라남도에 하나 있고 하는데 명함이. 제가 레이싱 쪽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늘 자동차 경기장을 한국에서 짓는다 그러면 꼭 저를 자문위원으로 데려가요. 그래도 1세대 멤버로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경기장 지을 때 다 열심히 해서 짓는 것까지 봤는데 결국은 제목 하나도 못 챙기고 흔히 말하는 토사구팽을 당하고 저 경기장도 팽당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팽당한 사람들하고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그러면 좋게 보면은 너는 참 사람 좋다라고 표현했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가 호구냐? 네. 별도 없다. 네. 좀 그런 면이 있어 보이세요. 네. 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너무 외모가 출중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얼마나 알렸었죠, 진짜. 네, 얼마나 잘생겼을까. 네, 정말 뭐 눈에 확 띄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어렸을 때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이세창, 이런 뭐 장점이 있는 이세창, 이런 뭐 꿈을 갖고 있는 이세창보다는 그냥 어디 가면 어머 너무 잘생겼다 이 소리를 너무 들으면 어디 가서 뭘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이거 싫어요 하려고 하는데 어머 이렇게 너는 잘생겼니 이러면 그분한테 저 이거 싫어요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너무 그런 눈에 면이 띄는 있으세요? 외모 때문에.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그렇진 않고요. 어. 한국인 아니라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부산에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있으면 아줌마가 계속 봐요. 그래서 와보는데요. 그러면 한국말 할 줄 아나? 막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아기 때 일본말로 아이노쿠가 혼혈이잖아요. 아기 때 별명이 아이노쿠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저 안고 나가면 늘 듣는 게 이제 양공주라고 막 못된 말을 했었죠. 네. 그게 저한테는 지금도 막 그걸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막 내가 잘생겼다는 거를
즐기는 타입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음. 만약에 우리가 한번 잘생겼다 그러면 누가 한번 그게 평생 기억에 남는데 에브리데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인상적이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 말을 배울 때 그거부터 듣는 거예요. 이쁘다, 잘생겼다. 아기 때 제 눈썹이 워낙 기니까 맞아. 성냥개비 있잖아요. 몇 개까지 쌓이나. 그럼 눈 뜨고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고 있으면 눈썹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성냥개비를 계속 쌓아요, 여기다 이렇게. 어머,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잘생겼다라는 게 이렇게 어떤 충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안 남죠. 네, 그냥 들어와서 국제시장 이럴 때 네. 가면은 보소 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요. 그러고 가는 거죠 뭐. 그때부터 그러다가 연예인 된 다음에 더 심해졌다니까요. 그렇죠. 모 방송국에서 높으신 분이 걸어오고 있는데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손 이렇게 해서 눈썹 있잖아요. 네. 탁 하더니 메이크업 아니네? 그래서 예, 제 눈썹입니다.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렸어. 난 네 눈썹이 싫어. 그리고 저는 그분 드라마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왜 어머. 갑자기? 그냥 화면에 시커먼 수검댕이 움직이는 게 그분 눈에 그렇게 싫대요. 제가 집에 가서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성형을 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주신 거고. 그걸 어떡하라고 해서 이거 밀어버릴까? 면도기 들고 고민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연기나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받더라. 그 시절에. 근데 스포츠를 했더니 얼굴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내 능력은 전광판에 1000분의 1초로 찍히더라. 거기서 희열을 느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약간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에 약할 수 있어요. 비판에 약할 수 있어요. 최악으로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있으시죠.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여전히 주목과 시선은 세찬 씨한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서 내가 좀 나이스하고 굿해야지 not good, not nice. 나이스하지 않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 봐에 굉장히 나를 점검하는 나한테 좀 몰두되는 면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와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칠 때 학생들은 되게 가르친 사람 다 좋아해요. 그쵸. 네, 스승이니까. 네, 좋아해요. 네. 언제나 굿, 나이스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르칠 때 강습료를 받으세요? 받아야지. 그 골프는 그 30명한테 돈 받고 가르친 적 없고요. 스쿠버 다이빙도 10년을 무료로 가르쳤거든요. 10년을 무료로 가르쳤거든요. 그럼 세창 씨 10년 동안에 왜 무료로 가르치셨어요? 그냥 저희의 출연료에 비해서 그분들한테 받는 금액을 저희 출연료랑 비교했을 땐 굉장히 작아요. 그 당시 생각에는 굳이 이 돈을 받으려고 내가 돈 얘기를 꺼내는 제 스스로 그런 거예요. 나이스. 그러니까 그것도 네. 구차한 거예요. 사실은 정당한 건데 예, 그래.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왠지 내가 좀 구차하게 이게 안 느껴져서 안 떨어지고 네.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진짜 내리는 팩폭인데요. 강습료를 받으면 그 중에 일부는 왜 낸 것만큼 잘 안 가르쳐주는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왜 사람에 따라 그리고 늘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무료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100% 나이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 돈도 안 받는데 막 멋진 외모에 막 경력이 오래된 막
스쿠버 다이빙 옷 입고 짠 나타나면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아니 그것도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돼요. 네네. 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던 네, 거죠. 학생들이 네. 돌아갈 때 고맙다란 말 할 때 그 네. 희열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타고난 뛰어난 외모 때문에 늘 받았던 그 주목과 시선, 이게 어떨 땐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언제나 내가 좀 나이스하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으로 있을 때 좀 나답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한테 몰두되어 있단 말이에요. 늘 착한 사람이어야 해. 그렇죠. 늘 나이스한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싫은 소리를 그렇지. 못하고 화도 잘 못 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들어요. 네. 근데 특히 외모 같은 거는 이게 본인이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칭찬은 노력의 과정, 중간 과정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근데 외모는 나이가 들면 얼굴이 비슷해집니다. 아, 그럼. 근데 그때가 되면 늘 이걸로만 만약에 살아왔다면, 이걸로만 자기 어떤 자존감을 유지해왔다면 이거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겠죠. 본인의 노력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과도한 칭찬은 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기도 하죠. 네. 뻥! 뻥! 뚫리는 기분이에요. 와, 수시로 생각했어요. 야, 너는 조만간에 머리에서 살이 나오거나 여기 원 뜨겠다. 마치 제 스스로 저를 포장한 게 도 닦는 것 같다. 화도 안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창 씨가 사람에 대한 서술 기억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애정을 많이 상실해서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회복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회복하는 데는 사실 자식과의 그 따뜻한 애정을 주고받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네. 마침 딸이 제가 가는 길을 같이 걷겠다고 하니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조언해 주려고 하고 이제 뭐 입시 영상 같은 거 어차피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저도 보고 제 생각을 얘기는 해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물론 이 입시 준비하느라고 따님이 이제 좀 바쁘시겠지만 또 그런 과정을 다 좀 거치고 나면 또 이렇게 딸과의 아주 그 단단하고 끈끈한 여러 가지 감정의 교류, 또 많은 추억을 쌓는 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또 미래를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애정을 좀 더 차곡차곡 회복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는 선생님 말씀에서 뭐 답은 다 주신 건 아니시겠지만 실마리가 좀 보여요. 사람을 아 내가 부족한 거였다 이거조차도 내가 더 마음을 더 열고 내가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 있다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벽을 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제 스스로 저는 결론을 하나 내리고 가요. 어떤 결론이요? 사람을 사랑하자. 아, 네. 내가 그동안 너무 사랑을 잊고 살았다. 주변에 사람을 사랑해 보자. 좋아한다는 말도 더 표현하지만 네. 싫단 말도 이제 해보려고. 네. 너무 좋습니다. 제발 네. 좀. 오히려 미카엘한테 통장을 못 주겠어. 통장.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도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통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주면서 제가 이런 게 빠져나갔는데 알고 있었어? 몰랐다는 거예요. 나 너무 헷갈려서 에이 그때 나한테 계속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 혼났어요. 왜 난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그때 속상했어요. 내가 자기한테 안 믿고 나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믿는다. 당했죠. 너? 아유,
완전 난 아직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 이렇게 가르치는지 나는 그냥 나 버리고 갔어. 미카엘 돈을 빌려가서 자기들은 전세 살고 미카엘 집을 구해줄 때는 미카엘 집은 월세를 구해준 거야. 이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완전 죽을 뻔했어 우리 둘이. 그 사업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다 적었어요. 그때는 문제 너무 많았어요. 그 시간에서도 몇 번 이렇게 세금도 맞이고 마지고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편지 와요. 여기서 지금 몇 천만 원 내놔야 되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것저것 다 어려웠어. 우리 집도 없고 집을 다 뺏겼어요. 지금 왜냐면 나 월세도 못 내니까 나 월세 내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잠깐 이렇게 살러 가는데 그 잠깐도 지금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미안한데. 너무 속상하네. 네. 지금 눈물이 글썽해지셨어요. 네, 굉장히 그때만 생각. 네,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프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통장을 지인에게 맡긴다는 건 그렇죠? 통장을 맡길 정도면 엄청 가까운 지인이셨나 봐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못 받아내신 거예요? 일부는 받아냈고요. 흔적이 사라진 것들은 못 받아냈고.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프시겠지만 대략 피해액이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지금 다 돌려받았으면은 지금 강남 전세 하나 있죠. 네. 너무 큰 돈인데. 그러네요. 네. 그게 왜 또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미카엘이랑 같이 일을 했던 분이 미카엘이 뭐 70, 이분이 30 그러면은 그 사람이 30 가져가는 걸 그냥 미카엘 통장에서 쓱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금식으로만 이렇게 가져가니까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까지 이 사람이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그거를. 남이 내야 되는 세금까지 자기가 내면서 그 사람 월급까지 줘가면서 살았으니까. 뭐 사소한 거는 뭐 아내가 또 빠르고 잘 처리하니까 좀 뭐 맡길 수는 있는데 글쎄 근데 돈 관리까지 좀 다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는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태원 가게도 엄청 컸어요. 사실은 거의 다 170, 180석 정도 직원들이 30 몇 명 있었고 저희 그때도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하고 플러스 그때 이제 방송 난리 났어. 이제 그때 형이랑 같이 찍는 거는 우리 진짜 난리 났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엄청 바쁘고 매일매일 거의 다 16시간, 18시간 일하고 잠자는 게는 몇 시간 하고 뭐 그냥 저희 개인 시간도 아예 없었고 그냥 그런 일이 저희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요. 편하니까. 그거 저희 잘못된 거예요. 너무 편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상황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일이 많아지고 바쁘면 사실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대체로 좀 관리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예, 저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정은 미카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내 실수도 내가 그냥 부탁도 했으니까. 부탁을 좀 하셨어요.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렇죠. 예. 저희 사실은 뭐 연말 정산 그거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미카엘은 이제 방송에서 오는 수입 그리고 셰프니까 또 레스토랑 운영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수입이 있고 근데 이거를 개인이 다 그거를 가져간 걸로 되어 있으니까 세금이 폭탄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거 진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계속 나한테 사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심하라 나 이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아내분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통장 정리랑 그런 걸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실 조금 자기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게 맞으면 본인이 이거 덮어버릴 것 같아요. 그걸 파헤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를 또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충격이니까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숫자로 보여줬죠. 여기 주황 색깔은 이 사람이고 여기 초록 색깔은 이 사람이고 여기 파란 색깔은 이 사람이야.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 알고 있었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건 이만큼이고 모르고 있었던 건 이만큼이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가 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너가 뭔데? 뻔뻔하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욕심이 있어서 이거를 다 꿍꿍이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카엘은. 지네들이 다 뺏어갔는데 이미. 뭐 그리고 나서 한 달을 시름시름 앓았어요. 맨날 자는데 막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여름도 아닌데 막 그리고 잠꼬대를 너무 막 안 좋게 막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많이 울었어 집에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 갑자기 만나면 나 완전 주먹을 완전 얼굴에 맞을 것 같아. 죽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결혼식을 올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기분으로 무슨 결혼식을 올리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그래서 한 건데 좀 많이 위축되고 그랬죠. 근데 지금도 자꾸 그때 일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조금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으세요? 저는 약간 다 잊어버리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는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까처럼 이미 끝났어요. 물론 뭐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뭐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일을 겪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화도 나고 슬프고 한 게 맞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데 어떤 상황에서 당연히 느껴지는 이 감정을 부정을 해버리면 denial 해버리면 그 감정이 해소가 되거나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에이, 그렇죠. 이렇게 마음 안에 이게 꽉 묻혀 있다가 일상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어떤 일로 그게 다 건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때 폭발해요. 네. 그때 그게 똘똘 뭉쳐 있다가 나중에 별거 아닌 거예요. 폭발할 때는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이 대목에서 왜 저렇게까지 폭발을 하지? 네. 그럴 때는 이제 폭발할 때까지 그냥 냅둬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때 터질 때는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면서 막 슬퍼해요. 그때는 이제 그래 그냥 차라리 그렇게라도 풀어라. 그러면 이제 좀 후련할 것 같으니까. 그 일이 얼마 안 있어서는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릴렉스 되어 있어요. 아니 근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니까요. 네네. 그 마음이 그건 상처가 크거든요. 엄청 커요. 네. 엄청 커요. 왜냐면 사실은 너무 속상해. 완전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네네.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맞을 때 내가 버틸 수 있는데 근데 모든 게 다 아픈 거는 다 은희한테 갔으니까 그거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아니, 근데 중간에라도 그 통장 내역서 보여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물어만 보더라고요. 막 보지, 숫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로만. 100만 원 있어. 이러면 그냥 10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겠냐고요. 그러네요. 근데 저렇게 미리 좀 찾아보고 뭐 예약할 걸 예약하고 그러는 게 약간 어쩔 때 조금 귀찮으세요? 귀찮으세요? 조금 네네. 굳이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네네. 그럼 이제 우리 미카엘이 어릴 때는 네네. 어디를 뭘 가야 되면 좀 알아도 보고 확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 이런 건 잘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친구끼리들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막 서로 전화해요 여기저기에서 해결할 때까지는 도와준 사람이 찾을 때까지는. 도와주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이게 뭐야? 그것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네, 그렇죠. 해결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네. 결과가 다 일이 끝났어요. 잘 끝났. 어쨌든 외국인 네네. 이렇게 보면 한국말을 잘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21년 계신 거거든요. 네네네. 네, 22년째인데 네네네. 또 그렇게 보면 많이 서투세요, 한국말이.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어쨌든 그냥 아이 저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전혀? 전혀 없을 수가 있나? 그냥 뭐 가끔씩 뭐 그냥 이미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뭐 사실은 불가리아 스포츠도 잘 안 보고 뭐 그런 근데 한국 거 보니까 괜찮은데 뭐 너무 행복해요. 한국말 배우는 필요를 못 느꼈대요. 그걸 한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문장을 배우면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배우니까 평소에는 씁니다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그렇게까지는 못 느꼈대요. 그때 호텔에서 완전 한국의 고급 호텔 저 일했었거든요. 진짜 뭐 높인 손님 왔어요. 뭐 어떤 회장님 우리 집에 나 이렇게 인사하는지 나 깜짝 놀랐어요. 뭐 아마도 저기 머리 저기 발가락까지 내려가지고 그래서 매너로 맛있습니까 물어봤는데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배운 말이 그냥 맛있냐? 맛있냐? 아, 그 회장님한테. 근데 뒤에 지배인이 색깔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모든 게 다 무지개 다 되는데 근데 그분이 재밌었어요. 웃었으니까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배인님한테 배웠어요. 맛있냐? 저희 어학당에서 잘랐어요. 에? 성스님이 나 1급 끝나고 미카 씨 2급으로 오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 숙제가 저희 다 직원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왜냐면 바쁘니까. 숙제를 해야 느는데. 바쁘니까 그래서 집에서 직원한테 야 여기 좀 이거 좀 해요. 그 실수 한 10개 정도 좀 해봐요. 그래서 실수 일부러. 네. 안 맞추면 걸리니까. 근데 성스님이 바보 아니니까 성스님이 보면 이렇게 이거 누가 했어? 맨날 그렇게 나쁜 학생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아무튼 1급 서류 도장 받아서 왔어요. 그래도 부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번역하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번역하고 이제 조금 더 힘들 때는 그 카드가 있어요. 감정 카드. 감정 카드에다가 불가리아 말로 해석 다 해놓고 해가지고 당신한테 기분 나쁘게 말을 했을 때 당신 어떤 느낌이었어? 그럼 카드를 이렇게 막 꺼내요. 말하기 힘든 것까지 그 감정 카드 너무 좋아요. 외국 사람이랑 있으니까 그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감정의 단어들이 있습니까?
뭐 서운하다, 섭섭하다. 심란하다. 아, 심란하다. 야 이거 야, 어렵다. 심란하다. 이거 야 한국 사람이 우리도 어렵다. 심란하다. 야, 이거 지금 이게 심란한데? 지금 심란해. 지금 심란하네.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더 어렵다, 뒤숭숭. 아 뒤숭숭 어렵다. 와, 야 뒤숭숭 어떻게 말해? 뒤숭숭. 뒤숭숭이다. 그런 거 이제 네. 얘기를 하면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모르죠. 네, 그래서 그 감정 카드에 그게 다 디테일하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네.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대본 가지고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대본을 숙지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면은 그걸 되게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이 왔는데 아예 펼쳐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읽고 팩트만 얘기해요. 한국말 사실은 제대로 못 배운 게 조금 아쉬워요. 네, 네. 아, 이게 죄송한데요. 약간 일부러 한국어를 열심히 안 배우시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어가 서툰 게 하나도 안 불편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일상생활을 하시고 어려운 건 아내가 다 하시니까. 근데 한국어가 플롯해지면, 유창해지면 알아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배우는 게 미카엘 입장에서는 아 나는 한국 글은 잘 몰라요 그러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러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봐요. 제일 편한 방법이 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든 그 상대방이 적극적이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신가? 야,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미카엘 씨에 대해서. 이분은 아내뿐만 아니라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는 기본 값이 의존적 관계로 조금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까운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존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는 그게 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대개는 아내 아니면 결혼 안 했으면 연인 이런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를 지나치게 믿고 약간 뒤에 숨는 거죠. 그 대상한테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한테 지나치게 의지를 하거나 의존을 하면요. 너무 수능적이래요. 지나치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이제 그 갈등을 딱 드러내놓고 해결 잘 못하죠. 되도록이면 마찰을 피하게 되고 그냥 뭐 내가 참고 말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카엘 씨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지나치게 의지하고 의존해서 미카엘 씨가 뒤로 빠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아내의 몫이 되잖아요. 두 분이 같이 해결하고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는 바뀌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혼자가 아니시니까. 네. 네. 우리 그 아내분이 조금 무게가 무거우시더라고요. 우리 은희 씨한테 문장 완성 검사 좀 해보시라고 제가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게요.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가장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 숨이 꽉 조여온다. 네.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그랬더니 남자를 너무 엄마 같은 마음으로 돌본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미카엘은 가까운 대상과의 기본적인 관계의 핵심이 의지를 하는 거라면, 네. 우리 또 은희 씨는 본인이 좀 보살피고 많은 부분을 좀 맡아서 하고 좀 이러는 면이 있으시네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우리 은희 씨의 삶이 온통 미카엘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으신데 좀 그러세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송 다니면 제가 매니저로 다 따라다녀서 운전하고 그 지방 가면은 헤어 메이크업
매니저들이 따로 없으니까 제가 매니저로 따라가서 헤어 메이크업 다 해주고 의상 챙겨주고 그리고 또 셰프들은 어디 가서나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조리기구 다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셰프가 방송 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요리하고 있으면 그 천 밑에서 제가 다 전처리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셰프들은 그게 필요해요. 없으면 그 행사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올인하고 계시는데요, 남편에게. 그렇죠. 네네. 우리 아내분 검사한 거 중에 제가 좀, 이건 꼭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아내는 본인의 건강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좀 혹시 불편하고 그러세요? 지내시면서? 내가 뭐 이런 증상이 있나 이렇게 마음에 걸리거나 그럴 때 있으세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 레스토랑 용인으로 옮기고 레스토랑 오픈할 때 그때도 직원 안 구하고 저희 둘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문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때 하던 일이 아니었었고 신경은 신경대로 썼고 근데 그때 레스토랑만 오픈한 게 아니고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는데 이사 제일 큰 트럭 한 4대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시켰는지 제가 그때 쓰러진 기억은 안 나는데 일어나 보니까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에서 열도 나지 막 답답하지 뭔가가 그래서 이제 벗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려고 여기서 쓰러졌을까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빨리 약 같은 거 에너지 같은 거 막 먹고 다시 레스토랑에 내려가서 또 일을 했어요. 누가 깨워주신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일어나신 네, 거예요? 일어났어요. 말 안 했어요. 어머, 모르셨어요? 그때 손님들이 너무 많고 빨리 또 설거지하고 빨리 또 서빙하고 빨리 또 치워서 또 손님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네. 더 의지를 하기보다는 저 혼자 힘으로 버텨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 같은 것도 이제 운동보다는 주방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졌으니까 고기를 한 200kg에서 400kg 정도 작업을 하면 200kg 양이 이 테이블 반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고기 작업을 하니까 손목이라든지 손마디마디라든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작업하니까 예전에는 춤을 추면 이렇게 어깨를 폈다면 지금은 이렇게 많이 굽어지는 거예요. 오래 서 있으니까 이제 발족증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병형이 생긴 게 이제 그 엄지발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앞치가 무너지니까 엄지발이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 이제 허리나 목이나 이런 게 안 좋아져서 같이 치료는 받고 있어요. 미카엘도 이미 이게 맨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네. 아니 지금 어쨌든 은희 씨 상태가 약간 한마디로 보면 약간 시한폭탄 같아요. 언제 팡 터질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다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언제 팍 쓰러지는 거. 이것도 팍 터지는 거죠. 시한폭탄 같고. 두 번째는 새로 이제 레스토랑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어쨌든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뭐 표현을 해보자면 시한폭탄. 그다음에 어쨌든 재혼 부부니까 또 이번 결혼은 노력해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는데요. 또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거죠. 마음을 더 잘해야 돼 뭐 이러니까. 더 잘해야 돼.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아내가 약간 지금 과포하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과부하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내인 은희 씨는 남편이 우리 미카엘의 케어, 돌봄이 진짜 필요한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니 저는
왜 우리 미카엘이 중요한 것들을 지인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많이 맡기고 뒤로 좀 빠져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이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또 떠나셨고 또 뭐 전 부인도 뭐 맡기긴 했지만 그때도 물론 결혼 관계니까 당연히 맡기셨겠지만 이런 몇 번의 좀 실패를 경험하면 미카엘 자신이 본인이 결정한 거에 대한 자신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네. 그러면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글도 서툰데 내가 혹시 또 그런 것들 중요한 서류를 처리했다가 또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믿을 만한 사람이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도 좀 있으세요? 그런 것도 조금 많이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내가 그 책임을 안 맡는 게 결과가 좋겠다. 그렇죠. 네. 그게 뭐 단지 귀찮거나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약간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약간 이거는 제가 뼈골 때리는 얘기를 할 건데요. 고국에 사신 것보다 지금 더 많은 기간을 한국에 사셨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터전, 뿌리를 내리고 여기 가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어를 더 잘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두 분 사이에 또 뭐 아이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아이를 양육하셔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말을 배우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필수죠, 필수. 네, 선택이 아니라 필수. 네. 사실은 조금 내가 고마운 게 또 있으니까. 왜냐면 아내 원래 직업이 하고 꿈이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내 꿈이랑 지금 따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고맙고요. 미안하다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원래 애들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뭐 발레나 뭐.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주방에 들어가서 지금 양파 썰고 감자 깎고. 그래서 미안해 여보. sorry. 지금 은희밖에 없어요. 나 쓰레기통에 꺼내줬어요. 사는 게 마음 편하게 만들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받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으니까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파서 너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고 근데 나는 포기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유. 맨날 챙겨주시는 거 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마워요. 우리 아내분이 미카엘 씨의 이 영상 편지를 보고 눈물을 잘 컸네. 아니 미카엘은 자기 거 영상 편지 해놓고 왜 본인이 이렇게 울 것 같아요? 저 원래 우는 편이에요. 우는 편이요. 영화 볼 때도 저희 잘 울어요. 박사님 네. 진짜 천하태평. 우리 미카엘 해결책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리는 제안인데요. 예. 두 분이 들어오셨을 때도 이렇게 입을 맞추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 두 분한테는 키스 대화법
키스? 네. 더요? 지금부터 더요? 아, 네. 아, 근데 약자입니다. 키스의 K는 keep, keep, I는 it, keep it, 그다음에 S는 short, 두 번째 S는 and simple.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약에 트럭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온다. 그러면 당신이 얼른 친구들한테 트럭을 좀 빌려줄 수 있니? 당신 그건 알아봐. 이렇게 조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할 수 있게. 네네, 할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할 수 있는 것만 딱 주는구나. 네, 그렇게 하시면 좀 그 부분을 나누게 되고 훨씬 또 서로가 서로 의지하고 네.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좋죠. 네. 짠! 용기를 부탁해를 미카 셰프님. 은희 거다. 아유,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오늘 이렇게 상담 받아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미카엘? 예,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노력 많이 해야 되니까.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귀한 분 만나신 겁니다, 진짜. 네. 네. 저는 일단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 부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제 얘기에 이렇게 같은 표정을 지어주시는 게 병원 온 것처럼 이렇게 힐링 받는 거 있잖아요. 상담소, 진짜 상담소 온 것처럼. 예, 예. 저희 찐으로 합니다.